안녕하세요. 네,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여러분은 상업용 부동산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챕터 9 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론 스트럭처 앤드 LTV, 론 투 밸류, DSCR,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이시오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냥 대출, 텀sheet, 대출 계약 관련 주요 문구들, 주요 문구 용어들, 용어 쓰기 어렵죠. 용어들을 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비율인 론 투 밸류, LTV 비율과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이시오, DSC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지금 계속 여기 파이낸싱 부분 하고 있고요. 이 전전 시간에 파이낸셜 레버리지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론 스트럭처, LTV, DSCR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대출 규모, 대출 금액, 론 어마운트라고 하는데요. 론 어마운트, 대출 규모는 보시면은 주로 내용, 이건 주로 자주 한 거죠. 제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의 에쿼티 투자자들은 자기 풀 에쿼티로 사지 않고 어느 정도 최소화, 합리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대출 등의 재원 조달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론 투 밸류 60%에서 65% 수준의 현순위 대출을 조달해요. 그 말은 전체 100의 자산을 산다면은 한 60% 정도는 대출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럼 남은 40% 정도를 에쿼티로 조달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종종 추가적으로 더 중순위 대출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60%까지 대출, 선순위 대출 받고, 또 60에서 75 구간까지 또 중순위 대출을 받고, 그럼 남은 25%의 금액만 에쿼티로 조달하는 좀 많이 레버리지 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이후 거래된 2022년에 금리 상승하기 전까지 있던 사례들이고요. 그게 금리가 낮죠. 지금은 이거 다 최소 5% 이상이죠. 지금은 5%, 6%가 나오는데 2022년에 금리 급등한 이후에 그렇게 됐고, 그 전 숫자들이에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LTV만 보려고 한 거고, 지금 보시면 YBD,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쵸? 보통은 CBD라는 단어밖에 없죠. 원래 글로벌리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나라는 희한하게 CBD, 시내가 있고, 강남 쪽에 또 오피스가 모여 있고, 여의도에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CBD라는 단어만 제가 알기로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센트럴을 여의도니까 YBD,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GBD라고 해서 CBD, GBD, YBD라는 세 가지 용어를 저희는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써서 원래 있는 말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GBD와 YBD는 저희가 창출해낸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보시면 제가 오피스는 사례인 거죠. 이거 지금 여의도에 있는 어떤 증권사나 쓴 오피스겠죠. 대부분이 결국은 LTV 65% 이내의 선순위 대출을 받았고요. 일부 건물들은 좀 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다 한들 이제 맥스 75%를 넘진 않는 수준의 그런 대출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보시고 대출 이자율, interest rate는 이렇게도 쓰죠. IR 쓰는 것들은 당연히 월별, 분기별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대출 받았으니까. 그리고 인출 시점에 초기에 취급 수수료 몇 프로라고 해서 한 방에 또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취급 수수료까지 연 이자율에 녹여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뒤에 올인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BP라는 말도 써요. BP.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0.01%라는 걸 쓸 때 너무 이게 점이 많다 보면 0.01%는 1BP거든요. BP. 100BP가 1%니까. 그래서 좀 소수점 이하단위까지도 원활하게 얘기하려고 BP,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고요. 어쨌건 대출에서 지금 사례를 보면 500억 대출했어요. 연 이자율이 2.5%고 대출 500억 나갈 때 한 방에 1%의 취급 수수료도 받았어요. 대출 기관들이. 그리고 5년짜리 대출이에요. 그럼 매년 2.5%에서 5년을 받을 거고, 하지만 처음에 1%의 취급 수수료도 있을 거죠. 그래서 취급 수수료 500억의 1%인 5억은 일시 지급, 그리고 연 12.5억은 이얼리 매년 지급을 하겠죠. 그렇다 할 때
이런 것들 취급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상 연기준 받는 금액이 뭐 좀 통일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연환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연기준, 항상 연기준, 올인 수익률, 올인 기준 연수익률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매년 원래 받는 연이자율 2.5%는 그대로 놔두고 취급 수수료를 연환산해야 돼요. 연환산한다는 얘기는 한 방에 1%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5년짜리 대출이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0.2%씩 매년 받아서 계속 0.2씩 매년 5번 받으면 그게 1%잖아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는 0.2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5%에 1%를 5로 나눈 0.2%를 합쳐서 연 2.7%를 약간 평탄화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취급수수료 일시금도 연으로 같이 넣어서 그러면 연 기준 올인 수익률은 2.7%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급수수료를 왕창 올리고 연이자율을 낮춰서 그냥 연이자율 기준은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도 사실 취급수수료도 같이 계산해서 실질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죠. 올인 기준도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금 상환은 이런 단어를 쓰죠. 만기, 보통 저희 오피스나 이런 부동산 사면은 만기 일시 상환이죠. 저희 주택담보대출도 5년, 3년짜리 보통 했을 때 만기 일시 상환이고 중간에 원금 상환하는 구조는 장기 대출인 경우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만기의 원금 일시 상환이라는 얘기는 평소에는 이자만 내는 거니까 인트레스트 온리 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결국 만기 때 리파이낸싱 하거나 팔아서 이제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부 상업용 부동산 경우는 장기인 경우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구조가 있어요. 일부 원금 상환은 partially amortized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액 원금 상환은 fully amortized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결국은 만기에 일시 상환 한다는 얘기는 원금은 평소에는 아예 상환 안 한다. 미상환한다. 그리고 세 가지라도 어차피 크게 원금 상환은 두 가지겠죠. 그래서 전액 원금 상환한다. 대출 기간 중에 원금이 야금야금 상환되면서 매년 끝 갔을 때는 원금이 빵원이 남게 결국은 대출 기간 중 전액 상환한다. 그리고 대출 기간 중 일부 상환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표를 짠 거죠. 1,000억을 빌렸는데 매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10년 뒤에 대출 원금이 빵원이 되는 스케줄을 짠 거예요. 금리 3%로 해가지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가면 결국은 첫 해에 1,000억을 대출했는데 1년 차에는 원금을 87억 상환해서 913억이 남고 쭈루룩 해서 5년 차에 537억이 남고 114억이 9년 차에 남았다가 마지막 해에 자녀 114억을 포함한 이자를 내서 대출 잔액이 빵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10년짜리 대출은 전액 원금 fully amortized 된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상환 스케줄대로 상환을 하면서 대출 기간은 그러니까 대출 스케줄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네 대출은 5년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사실은 그럼 5년 딱 됐을 때 537억이 남겠죠. 상환은 한 절반 정도 상환됐고 537억이 남는 이런 거를 partially amortized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만기 때 537억을 리파이낸싱 하거나 갚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런 일부 상환에서의 만기 시점 남는 금액을 발론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기타 용어들은 그냥 대출 기간은 론 텀이고요. 보통 국내 상업용 부동산은 이거는 2022년 금리 급증하기 전 기준이고 보통 5년 이하의 만기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이 가능하게 돼 있고 미국이나 유럽, 미국이 좀 길죠. 미국은 5년에 10년 수준의 만기 대출 기간 조기 상환은 자유롭지 않아요. 얘네들은 마지막 정말 10년짜리 대출이어도 그럼 9.5년 이후부터 6개월 전부터 아니면 9.0년부터 조기 상환이 가능한 식으로 조기 상환에 대한 거를 많이 막아놓는 경우가 많고 사실 한국이 좀 조기 상환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긴 한 거죠. 근데 요즘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5년 안 하고 2년, 1년, 3년 변동금리 이런 경우가 요즘은 많긴 해요. 근데 요거는 금리 급등하기 전 부분에 이런 거고요. 주요 용어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원리금을 보통 debt service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라는 게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인 거고, 그럼 ICR이라는 것도 있죠.
인터레스트 커버리지 레이쇼는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냐 부분인데, 보통 원금은 뭐 평소에 상환 안 하면, 원금 평소에 상환 안 하면 원금 상환 안 하는 녀석의 원리금은 어차피 원금 빵원에 이자 얼마일 테니까 사실은 뭐 그 녀석의 DSCR이나 ICR이랑 같겠죠. 어차피 원금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연지금, 원리금, 애뉴얼 뎃 서비스, 원금, 이자, 대출 잔액, 론 밸런스, 이런 단어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풀이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원리금 균등 분할상한 이 엑셀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3% 말고 요즘처럼만 6% 이렇게 해볼까요? 어쨌거나 이제 저희 다음 만들 때 기억나면 요거를 좀 더 현실적인 숫자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고요. LTV DSCR, Loan to Value라고 LTV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LTV는 주로 대주, 에쿼티 투자자가 아니라 대주 관점에서의 이제 계산 담보 안전성을 살펴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에쿼티 400억, 론 600억으로 100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LTV는 Loan to Value Ratio, 보통 어쩌고 to 어쩌고는 얘가 뒤에 게 분모, 앞에 게 분자죠. Loan to Value, 분자의 대출 금액, 분모의 그 밸류, 자산 밸류, 프로퍼티 밸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0억짜리를 샀는데 대출은 600억이면은 LTV는 60%죠. 그 말은 전체 100의 자산에 대해서 60%만큼 대출을 해줬다라는 말이 되고요. 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그 말은 결국 100이라는 가격의 부동산이 60까지 총 40%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내 담보, 이 대출의 내 원금, 대출자 입장에서 내 원금 회수할 수 있다. 결국은 40%, 40%의 버퍼가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버퍼의 비율을 LT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의 LTV 대출했으면은 나는 40%의 버퍼가 있는 거죠. 물론 대주, 렌더 입장에서요. 에쿼티 투자자가 아니라. 그리고 프로퍼티 밸류는 보통 담보 대출했을 때는 이 밸류는 감정평가법인한테 담보감정가라고 받아요. 보통 이게 담보감정가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격이 살짝 낮게 나오고요. 매매감정가라고 받으면 그게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예, 보통 그래서 담보감정가라는 감정가를 받아서 이런 프로퍼티 밸류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선정해서 매매감정가보다 뭐 살짝, 보통은 좀 살짝 낮다. 담보감정가가. 뭐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황은 뭐 이건 아까 앞에서 본 표를 살짝 다시 요약한 건데요. 보시면은 뭐 말한 거니까 아까 LTV를 지금 굳이 사례로 보여주려고 다시 앞에 표를 가져간 거고요. LTV가 59다. 그러면 에쿼티는 뭐 40, 이거 써야겠다. 에쿼티가 요 말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는 제가 100의 부동산을 사잖아요. 100의 부동산을 살 때 100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108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 가지고 100은 부동산 사는 돈으로 내고 나머지 8은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아까 대출 취급 수수료도 한 방에 얼마 내야 됐죠. 그리고 뭐 감정평가 비용도 있고, 뭐 계약서 관련 법률 비용도 있고, 뭐 사업성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평가 비용들, 재반 비용들 다 합치면은 한 8%가 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100의 가격의 부동산을 살려면 108만큼 돈을 모아야 돼요. 그 얘기는 108까지 돈을 모았으면 다음번에 이 부동산을 내가 이번에 산 100의 가격이 아니라 108의 가격에 팔아야 똔똔이 된다. 에쿼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100의 가격에 샀는데 사실은 이런 비용 때문에 한 8% 더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중에 5년 뒤에 팔 때 108의 가격에 팔아야 그나마 원금이 그대로 회수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이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래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그래서 통상 얘는 그럼 지금 108의 비용을 모았대. 담보감정가 기준에 제가 LTV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8만큼이 그럼 대충 그냥 느낌상 한 8% 정도 더 비용이 들었구나 라는 거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14%나 비용이 더 들었고요. 뭔가 6% 든 놈도 있고 좀 절감한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들을 감안해서 어쨌거나 에쿼티가 이렇게 된 거고, LTV는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선순위는 65% 안쪽, 그리고 굳이 후순위, 뭐 중순위라고 해도 후순위라고 말해야 되고, 어차피 이 녀석은 웬만한 만받점 받아도 한 75% 안쪽이면 내려야 되겠네. 화살표 올리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받는다. 그런 거고, 미국, 유럽의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는데 주기적으로 뭐 연일회마다 LTV 테스트를 해서 매번 LTV가 65 안쪽이어야 되고
그 LTV가 65 안쪽이 아니라 LTV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LTV가 65를 넘으면 뭐 일부 대출을 갚아서라도 다시 LTV를 맞춰라 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또는 뭐 캐시 트랩, 일정한 LTV가 좀 안 좋아지면 어떤 트리거를 넘으면은 너네 배당 하나도 못 가져. 이거 다 그냥 계좌에 넣어놔.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는 캐시 트랩이라는 그런 조항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LTV가 너무 안 좋아지면, 너무 올라가면은 에쿼티 투자자들이 대출 원금을 상환해서 LTV를 다시 좀 낮춰라 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유럽에 주로 이런 게 많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투자 LTV 비율은 당연히 뭐 대주들마다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다르고, 또 이런 상품들마다 받을 수 있는 뭐 LTV 비율이 다를 수도 있죠. 리스크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런 말을 쓴 거고요. 다음 이제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이시오. 뎁 서비스여서 원금 이자긴 한데, 웬만하면 저희 한국 쪽에서는 원금은 만기 이시 상황이기 때문에 뎁 서비스라고 해도 결국 이자만 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뎁 서비스는 대주 입장에서 이자 지급은 아니죠. 제가 좀 잘못 썼어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의 지급 안정성을 살펴보는 지표인데, 웬만하면 원금 상환 스케줄이 없어서 제가 이자 지급이라고 주로 쓴 거고요. 그 뎁 서비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원리금 지급 재원, 돈이 이자 낼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자 낼 수 있는 NOI가 50억이 있고, 어쨌거나 원리금 뭐 이자라고 할게요. 내야 될 이자가 연 25억이에요. 그리고 보유원금도 2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 DSCR, 누적 DSC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단 단순 DSCR은 그 해에 내가 이자 낼 수 있는 재력, 번 돈 50억을 그 해에 벌어서 그 해에 낼 이자는 25억이니까 나는 이자 낼 돈의 2배 정도는 번다. 이자 내고 나면 이제 한 배만 남겠죠. 그쵸? 내고 나면 25가 남겠지만, 어쨌거나 이자 내기 전에 이자 낼 2배 정도의 돈을 벌어요. 단순 DSCR이 2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누적 DSCR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번 돈만 지금 가지고 단순을 말했지만, 사실은 나는 현금 20억도 더 있잖아요. 누적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해에 50억도 벌었고, 근데 나 이 해에 때 현금 20억도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자 낼 때 쓸 수 있는데 누적 금액이 있어 하면은, 누적 DSCR은 그 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해로 넘어온, 전년도부터 남아있던 그 해에 이제 계좌에 전년도의 수익을 내서 남아있던 전전년도에 어쨌건 결국 뭐 돈이 남아서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여유 현금을 추가 반영해서 DSCR 한정해요. 누적 DSCR을 하고요. 결국은 올해 번 돈, 계좌에 원래 남아있던 돈에서 70억 해서 25억을 낼 수 있으니 누적 DSCR은 2.8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이니까요. 보유현금 포함하면 DSCR 2.8배. 보유현금은 보수적으로 안 쓴다 쳐. 그냥 일단 그 해 번 걸로만 그 해 낸다 치면은 단순 DSCR이 얼마니? 2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음에 엑셀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고요.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